김성은 동지께서는 대배에 앞서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여러 나라 당 및 정부 수반들을 만나시고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었습니다. 인민의 믿음에 충실하기 위해 더 열심히 헌토할 것을 확언하는 바입니다. 우리 당을 지지해주는 인민을 믿고 인민과 항상 일심일체가 되어 반드시 이 나라를 더욱 풍요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회주의 낙원으로 일떠 세울 것입니다.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강동환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가림 호소대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어제 전야 행사, 오늘이 당 창건이 80주년이 된 날이고 전야제에서 불꽃놀이 막 하고요, 매스 게임 하는 거 보셨죠? 네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네, 아무래도 지난 2020년 이후에 지금 5년 만에 처음으로 매스게임, 북한에서는 대집단체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018년에는 빛나는 조국이라는 이름으로, 또 2019년에는 인민의 나라, 그리고 2020년 위대한 향도라는 이름으로 이 대집단체조가 열렸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걸 이제 왜 안 했을까라는 의미인데. 그렇죠. 네, 사실 2020년에 위대한 향도 이후에 중단이 됐던 이유는 시기적으로는 코로나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집단 체조를 하기 위해서는 약 10만 명의 인원이 이제 동원이 돼야 되는데 그 정도로 북한 인민들의 어떤 조직력이라든지 결속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행사가 바로 이 대집단 체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개최되지 않았는데 왜 이 시점에서 다시 이제 김정은이 대집단 체조를 했을까의 문제인 거죠. 이 대집단 체조는 그 내부적으로는 체제 결속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대외적으로는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 코로나 이전에 중국 관광객들이 또 북한에 가거나 심지어는 한국의 대통령이 북한에 갔어서도 이 대집단 체제를 또 관람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외국 관광객들이 오면 이 대집단 체조를 관람을 하고 공연처럼. 네, 그렇죠. 10만 명이 등장하는 거대한 이제 매스 게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무대 배경대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통 그 문구가 이렇게 새겨지는 구호가 새겨지는 게 저게 전광판이 아니고 사람이 직접 카드 섹션을 하는 장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체제 결속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되고 외부적으로는 이제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렇게 다시 재개했다라는 거는 향후에 북한이 이 관광을 재개할 당시에 이 대집단 체조를 또 활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김정은이 이 대집단 체조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정권의 굳건함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준 계기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보면은 저것이 장관인가 봅니다. 외빈들이 그 핸드폰으로 찍는 모습이 아까 잠시 나오긴 했는데 중국도 사회주의 국가지만 이렇게까지는 안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는 북한과 같은 그런 매스 게임을 한다라는 건 본 적이 없고 또 들은 적도 없습니다. 다만 2008년도 그 베이징 올림픽 때는 매스 게임이 있긴 했어요. 이제 대규모 국제 행사하고도 하고 보통 올림픽 때 매스 게임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지만 이렇게 정치적이고 그리고 선전의 수단으로서 매스 게임을 이용하는 거는 적어도 중국에서는 제가 본 적도 없고 확인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10만 명 가까이 동원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일사불란하게 만들려면 당연히 저 과정에서 훈련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인권 비판도 나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네네. 아주 적절한 지적인데요. 저희가 북한의 대집단 체조를 사실 비판하는 이유는 아동 착취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 6개월 이전부터 이 연습을 하게 되고 연습하는 기간에는 화장실에도 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난 2014년이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에서 이 권고안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북한의 이 대집단 체조 과정에서 아동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작성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강제적인 어떤 그 착취의 수단으로 또 활용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어제 이제 경축 전야제가 개최가 된 거고 이제 당청건 80주년 되는 핵심은 열병식입니다. 열병식. 전에는 자정에 75주년 때였나요? 자정에 한번 한 적이 있고 오늘 합참 발표를 들어보면
지금은 낮에는 연습하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밤에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당일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0월 11일 이제 쌍십절이라고 얘기를 예. 하고 정주년이라고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해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번 80주년 이 당창건 기념일은 대대적인 열병식이 열릴 것이다라고 사실 예측이 됐었죠. 하지만 어제 당일 자정에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열병식은 어쨌든 날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지금 뭐 일부 날씨 예보를 보면 평양이 어제 계속 비가 내렸다라고 예보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열병식이 2020년 이후에 12차례 야간에 이제 개최가 됐는데 예. 대부분 해당 당일 자정에 시작을 하거든요. 예. 밤 12시에. 그런데 지금 북한의 뭐 중국, 러시아, 뭐 베트남까지 해서 최고 의전을 해야 되는 지금 외빈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외빈들을 대상으로 밤 12시에 열병식을 개최한다라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저녁 시간대에 어제죠. 그러니까 10월 9일 저녁 시간대에 대집단 체조와 축하 무대를 개최를 했고 오늘 이제 뭐 낮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저녁에 개최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 또한 좀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예. 우리 합참이나 정보 당국에서는 아마 그 비가 개인 다음에 뭐 저녁쯤에 이걸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망하고 있고 또 일부 뭐 위성 사진이나 이런 걸 정보 분석을 봤을 때 뭐 평양 그 광장에 지금 훈련을 하고 있다, 뭐 대기하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뭐 북한이 워낙 또 그 기만 전술도 펼치고 있고 예. 또 그 변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5년 만에 대집단 체조를 개최했다라는 거는 뭐 또 굳이 열병식을 하지 않아도 북한이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줬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저녁 과연 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특히나 북한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공개하지 않으면 저희가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근데 방금 전에 강 교수님 얘기한 부분이 중국,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리참 총리 네. 2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과거에 왔던 외빈보다는 격을 높였어요. 중국에서.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일단 당 창건 기념일이라는 거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제 보통 사회주의 국가는 당국 관계 그리고 당국정 해가지고선 세 개의 유기적인 관계로 이루어지는데 그중에서 물론 공산당이 제일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창이라는 사람은 공산당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예.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 러시아나 베트남도 같은 이유에서 공산당 소속인 사람들이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1인자, 2인자의 문제를 떠나서 공산당의 당끼리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의 어떤 면면은 전혀 이상할 건 없다. 다만 물론 우리가 보통 하게 되면 당 주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길 바라겠죠. 그렇지만 예. 뭐 2인자가 간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2009년도 원자오바오 총리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격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렇죠. 류인산이 예. 70주년 돼 갔고요. 그리고 이제 80주년에 다시 총리급신 이제 리창이 가게 됐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반영한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증거는 바로 9월 3일 날 있었던 중국에서의 열병식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네. 여기 사진을 보시면 네. 외교상으로 여기 럼 서기장이 대통령급이기 때문에 네. 외교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럼 서기장을 먼저 악수를 그럼요. 해야죠. 당연히 근데, 그래야 되는 네, 거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참 총리를 먼저 네, 악수를 했거든요. 그건 아마 그 국가와 국가 관계라고 봤을 때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대국 관계라는 측면. 그렇지만 당국 관계로 가게 되면은 당에서의 1인자와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다가 배치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지금 한쪽에 한 칸 더 물러나 있지 않습니까? 한 칸 더 떨어져 네, 있죠.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예우를 해줬다? 그럼요. 충분히 예. 여긴 예우가 된 상태고 럼 서기장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네. 여기서요.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풍요로운 낙원을 세우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북한의 지금 현실적인 경제적인 능력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주의 낙원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제가 쓰는 표현 중에 인민의 낙원에 인민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작 주민들은 지금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김정은도 실제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북한의 지방, 농촌을
세계적인 낙후성의 대명사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 정도로 먹는 문제,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못한데 이렇게 뭐 사회주의 낙원을 건설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얘기했던 것 중에 보면 뭐 몇 해 동안 잘 투쟁하면 얼마든지 우리 손으로 생활을 눈에 띄게 개변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예. 저는 이 표현을 자력갱생이라는 거에 초점을 둬야 된다. 즉 지금 북한에서는 대북 제재를 지금 오랫동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 원자재 수입이라든지 모든 게 지금 고립화되어 있는데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김정은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원료의 국산화입니다. 예. 이걸 한마디로 이제 자급자족, 뭐 자력갱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인민들에게 뭐 이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로 지금 이렇게 부여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또 수년 내에 뭐 이렇게 이제 호언장담을 했는데 오히려 저는 이게 굉장히 김정은에게는 이 자충사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것이 국내 정치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확고한 뭐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민들, 주민들의 경제 생활을 개선해 줘야 인심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걸 의식하는 거고 또. 사실 그런데 우리가 북한과 이 평양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양과 지방이 있는데 북한은 평양만 잘 지키면 돌아가는 체제입니다. 평양만 네. 지키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북한에서 지금 김정은이 지방 발전 20승 10 정책을 통해서 지방에 있는 인민들까지 잘 살게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방을 키우는 이유는 평양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평양 지방에서 생산한 뭐 북한 말로 남새라든지 뭐 사과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양에 수확 처리되면 잘 올려 보냈다. 그리고 농민들에게 올해 우리가 이 알곡 생산량을 꼭 달성해서 평양으로 보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거든요. 그 지방 인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인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평양을 지키기 위해서 지방이 어느 정도 성장이 돼야 된다라는 논리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뭐 이 사회주의 낙원을 건설한다. 저는 뭐 애당초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네. 예. 이 방법이 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게 중국식 모델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네. 뭐 러시아도 있긴 합니다만. 네. 뭐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거의 맥을 같이 하는데요. 중앙은 지방의 기초 후에 중앙이 있긴 하지만 중앙이 없으면은 지방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대한 어떤 복무, 과거의 어떤 봉건 체제에서의 공납과 같은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에 좋은 건 다 중앙으로 수도로 이렇게 모이는 거, 그것이 체제를 유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맥락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회주의 체제가 봉건주의적이고 그리고 구습을 타파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구습 체제로 더 공고히 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경제 체제를 갖고 있는 것이 사회주의 자체의 한계이기도 하죠.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몇 년 안 남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면은 사회주의 단계 이후에 공산주의로 가는 건데 사회주의의 지금 초급 단계도 달성하지 못한 북한이 지금 몇 년 후에 아름다운 지상 낙원을 만들게 될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열병식이 뭐 지금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정돼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관심은 두 가지입니다. 김주애가 등장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느냐, 그리고 무기 얘기인데 먼저 주애 얘기부터 할게요. 강 교수님 예상에 이번에 주애가 공식적인 자리에 위치를 할 거라고 좀 보세요. 그러니까 주석단에 김주애가 등장할 것이냐라는 관심은 우리의 시각입니다. 북한에서 김주애는 지금 어떠한 직함도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게 없습니다. 그런 10대 소녀를 이 외빈들이 더군다나 중국과 러시아의 2인자가 와 있는 이 주석단에 같이 나란히 앉힌다? 그거는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또 어떠한 명분으로 과연 그 주석단에 김주애가 앉을 수 있습니까? 지난번 2023년 열병식 때는 외빈이 없는 상태에서 김정은이 김주애를 데리고 주석단에 이제 올랐던 건 있었죠. 그때는 외빈이 없었을 때. 국내 행사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 공식적으로 외빈이 있는 상태이고 더군다나 굳이 지금 자꾸 우리가 왜 김주애를 후계자로 공식화해야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은 굳이 이 당 창건 80주년 행사 때 자신의 치적과 업적을 인민들에게 선전하기도 바쁜데 왜 그런 자리에 굳이 자신의 후계자를 내세워서 이걸 공식화하겠습니까? 저는 절대 이 열병식에 오늘 뭐 열병식이 개최될지 안 개최될지도 아직 미지수이고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주석단에 이 김주애가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만약에 있다면 주석단이 아니고
과거에 이 리설주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이 김주애가 특별석이라고 해서 김정은의 뒤에 착석한 적은 있었습니다. 만약에 등장한다면 그 정도는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또 설사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무슨 김주애가 이제 공식적으로 후계자의 반열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무리라는 거죠.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이 아니고 네 김정은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등장을 하더라도 그 아까 보았던 그 사진처럼 일렬로 서 있는 게 아니고 좀 뒤쪽에 자리를 한다거나 이거는 그냥 전례가 있으니까요. 큰 의미가 없는 그렇죠.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냥 대외적으로 자신의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김정은이 김주애를 데리고 나오는 거는 자애로운 어버이, 친근한 어버이라는 그 이미지 정치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김주애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자리에 주석단에 대외 외빈들이 앉는다면 굳이 김주애가 나온다면 자신의 그 부인인 리설주와 함께 뒷자리 정도는 배석할 수는 있지만 앞자리는 절대 앉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중국에서 그러면 중국도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때도 저희가 한참 언제 등장하느냐 열차에 내린 이후에 전혀 등장하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그건 완전히 넌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뭐 당의 창건 80주년 이 창건이라는 표현은 사회주의 국가권에서 쓰는 거고 창당이라든지 창립이란 거는 자본주의에서 바라보는 사회주의 국가일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건이라는 거, 창건이라고 하는 거는 힘들게 이룩한 사람들의 투쟁의 역사를 반영한 것이거든요. 근데 김주애 지금 당원도 아니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만 18세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18세 이하, 18세 이하는 특별 당원이라고 그래가지고선 상당히 뭐 누구의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은 당성이 굉장히 좋거나 어떤 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았을 땐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보통은 18세 이후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주에는 자격조차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돼. 근데 지금 당의 그러니까 파티 대 파티의 어떤 그 기념 행사인데 말 그대로 여기에 당원도 아닌 사람이 와서 뻘쭘하게 서 있는다? 이건 같은 공산당 당원으로서의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아까 처음에 정 교수님이 얘기한 건 당의 제일 이제 높은 사람이 간 것처럼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중국 쪽에서 봤을 때 이거 기본도 모르는 이건 멤버들의 행사거든요. 멤버들의 행사. 쉽게 얘기하면 멤버들이 오는 행사인데 지금 멤버가 아닌 사람이 앉아 있다라는 건 의아할 수밖에 없고 사회주의는 봉건적인 체제 그리고 세습을 타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고 또 하나의 국가 형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세습을 하고 있는 거고 당원도 아니고 이게 조건이 상당히 맞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 김주애가 나타난다. 이건 뭐 나타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같은 선상에서 쓴다라는 건 좀 넌센스다라고 다른 국가의 당원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관심이 이제 무기. 근데 열병식이 무기 보여주는 자리니까요. 뭐 중국 때도 무기들 나왔고 이번에 예상하는 거는 뭐 고체 연료, 타탄도 ICBM 이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무엇보다 미국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화성 20형, 뭐 이걸 그게 화성 20형. 네, 맞습니다. 이걸 가장 지금 관심 있게 이제 보고 있고 또 하나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열병식이 지금 개최될지 안 될지도 아직 미지수이거든요.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개최한다면 가장 주목할 만한 무기는 사실 이미 지난 4일에 공개가 됐습니다. 북한에서 무장 장비 전시전을 열었거든요. 네, 그 개최한 자리에서 그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얘기하는 화성 11마도 공개를 했고 또 우리가 지금 뭐 북극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대잠 미사일 그것도 가장 이제 위협적인 건데 뭐 그런 부분도 이제 공개될지 한번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고 가장 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이 드론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은 분명히 이 전쟁에서 드론의 위용을 봤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AI가 탑재된 어떤 드론 뭐 이런 것들이 과연 공개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거죠. 정 교수님은 뭘 가장 좀 주목해서 보세요? 네,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투발 수단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핵을 미국에 던질 수 있고 미국은 그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우리와 군축의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직접 북한과 미국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겠다. 그럼 초점이 미국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근거가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몇 해 전에 있었던 적대적 양국 관계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과 북한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통일의 염원을 실현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문제는 이 분단의 문제도 미국과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한국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코리안 패싱이 더 노골화되는 표현이고 그것이 이제 아마 이번 열병식을
통해 가지고선 나오게 될 겁니다. 아마 트럼프도 상당히 긴장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잘 해결하면은 노벨 평화상의 근거가 될 것이고 잘못하게 되면은 노벨 평화상이 물 건너가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예. 마지막으로 강 교수님께 지금 그렇다면 대남 메시지 안 낼 가능성이 높습니까? 이미 며칠 전에 무장 전시회를 통해서 김정은이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예. 한국 영토가 안전한 곳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정 교수님께서 잘 말씀 주셨지만 북한은 지금 적대적 두 국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이 부분을 김정은이 역시 강조할 것이고 또 비핵화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이걸 강조할 겁니다. 여기에 자꾸 우리 정부가 마치 그냥 대화 협력을 계속 지속하면 북한이 비핵화로 나올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한반도에 굉장히 좀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고 너무 좀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과거 20년 전에 북한의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뭐 NGO 단체가 들어가서 남북한이 대화 협력을 하면 어느 정도 평화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김정은은 지금 뭐 든든한 뒷배 러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굳이 뭐 한국과 비핵화까지 해가면서 교류 협력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이번 메시지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비핵화는 없다. 그리고 이 강건한 이 국력 무력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